대감집 마님이 산사 승방 문턱에서 염주를 끊었습니다. 나무알이 젖은 마룻바닥을 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승방한 경상 위에 놓인 비취 비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녀는 며느리 채운이 시집 오던 날 윤씨 부인이 직접 꽂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씨 부인보다 먼저 얼굴빛이 바뀐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집사 백만식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사 승방 문턱에서 염주가 끊어지던 그 새벽에 시작된 죽은 남편의 복문과 새해 동안 죄처럼 살아온 과부가 끝내 제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그림자 며느리. 충청도 깊은 고을 큰 장씨가 서는 길목에 한때 현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진사댁이었습니다. 벼슬은 높지 않았어도 논이 넓고 소작이 많고 집안 체면 하나만큼은 다른 양반집보다 더 단단히 붙들던 집이었지요. 그 집 안주인이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성정이 반듯하고 살림이 야무진 여인으로 소문났고 나이가 든 뒤에는 집안의 기둥이 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느리지 않았고 웃음을 쉽게 보이지도 않았고 한 번 정한 법도는 자식 앞에서도 잘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윤씨 부인의 마음에 새해 전부터 박힌 가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맏아들 강지환의 죽음이었습니다. 지환은 원래 그 집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장남이었습니다. 글도 읽었고 장부도 볼 줄 알았고 소작인들 앞에서 괜한 위세를 부리기보다 숫자를 따져 묻는 쪽이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흐트러진 창고 물목을 하나씩 다시 정리하려던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런데 새해 전 초겨울 지환은 관가에 다녀오겠다며 말을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길 아래 개울가에 말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지요. 고삐는 끊겨 있었고 안장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몸은 차가운 물에 오래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에서 떨어진 사고라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오래도록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지환은 말을 잘 탔고 눈길도 처음 겪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보다도 지환이 죽은 뒤 그 집에 남겨진 젊은 며느리 채운이었습니다. 채운은 23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이 난 지 겨우 3년, 아직 아이도 없었고 집안살이에 손이 익을 무렵 남편부터 잃었지요. 젊은 과부라는 자리는 원래 숨 쉬는 것마저 눈치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양반집 큰며느리면 더 그랬습니다. 채우는 집에서 내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 대접을 온전히 받지도 못했습니다. 기쁜 자리에선 빠졌고 제사와 손님상처럼 피할 수 없는 자리엔 불려 나왔고 웃으면 가볍다 했고 울면 흉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잔인할 때는 돌을 들고 때릴 때가 아니라 걱정하는 얼굴로 흉을 볼 때지요. 채우는 행랑과 안채 사이 원래 혼수 이불을 넣어 두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방은 좁았고 우풍이 샜고 볕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채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란 것도 자기 몫이라고 여겨야 나오는 법인데 그녀는 새해 동안 자기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얼굴로 살아왔으니까요. 대신 채우는 손을 놀렸습니다. 낡은 제상보를 기우고 찢어진 속적삼을 꿰매고 겨울을 앞둔 소미불을 다시 트고 집안의 헝겊과 비단 조각들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채운이라는 사람은 못 믿어도 채운의 손끝만큼은 계속 썼습니다.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 사람 손이 만든 건 계속 쓰고 싶어 하니까요. 2장 무진. 강진사댁에서는 해마다 지환의 기일이 다가오면 산 아래 청암사에 제를 올렸습니다. 대개는 며느리 채운이 제물과 축원을 맡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위패 앞에 가장 오래 서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늘 그 젊은 과부였지요. 지환이 죽은 첫 해 기일이었습니다. 채우는 비에 젖은 계단을 밟아 절 마당으로 올라갔고 법당 앞에서 향을 받으려다 그 자리에서 손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향을 건네던 승려의 얼굴이 너무 오래전 기억 속 사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려의 법명은 무진이었습니다. 머리는 깎여 있었고 회색 승복은 비바람에 바랜 색이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깊고 가라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채우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어릴 적 자기 집 담장 너머에서 그를 주고받던 사람, 혼사가 오가기 전 한때 마음을 품었으나 끝내 같은 길로 가지 못한 사람, 서선우가 바로 그 승려라는 걸 말입니다. 무진 역시 채운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운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려는 잠시 향을 든 손을 멈췄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 말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한마디로도 오래 묻어둔 시간이 한꺼번에 살아날 때가 있지요. 채우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기일이 돌아왔고 채우는 해마다 청암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무진을 마주쳤습니다. 둘은 길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향을 건네고 경문 책장을 넘겨주고 비가 오면 삿갓 하나를 내밀고 가끔은 법당 뒤 우물가에서 짧은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게 말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마음이 있지요. 닿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마음 말입니다. 3장 죽은 남편이 남긴 부탁. 채우는 오랫동안 무진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세 번째 기일이 지나던 봄 채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승에게 맡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채운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요? 큰 도련님께서요. 지환이 세상을 뜨기 사흘 전에 홀로 절에 올라와 무진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지환은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고 작은 복문 하나와 붉은 장부끈을 내밀며 만약 자기에게 변고가 생기면 반드시 아내에게만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요? 무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부인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오래 참고 제일 늦게 무너질 사람도 부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무진은 그 복문을 아직 건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환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제일 먼저 입을 닫아야 할 자가 가까이에 있으니 바람이 잠잠해지기 전엔 열지 마라. 채우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누군가를 뒤집어 놓을 물건이라는 걸 말이지요. 그 무렵 강진사댁 차남 도현이 요즘 들어 절집까지 사람을 자주 보내고 창고 문서 이야기를 캐묻고 있으며 채운이 혼수로 해온 비단 장부까지 뒤지는 눈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현은 남편이 죽은 뒤부터 살림과 장부에 자주 끼어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의 빈자리를 메우는 듯 했지만 어느 장부를 물려보아도 손가락이 먼저 혼수 쪽으로 가는 사람, 형수에게 말을 붙일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서는 사람, 그리고 거절당하면 웃는 얼굴로 한 걸음 물러나되 눈빛은 결코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복문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이 많습니다. 채운도 알았습니다. 양반집 과부가 한밤에 산사승방으로 드는 모양새가 되면 복문이든 장부든 그 전에 먼저 사람부터 죽습니다. 그런데도 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장 무거워지는 마음. 그날 이후 채우는 더 자주 절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을 위해
공양을 올린다 했고 윤 씨 부인도 젊은 과부가 저를 찾는 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몇 번을 넘기자 소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집에 젊은 승려가 있다더라. 맏며느리가 법당 뒤 우물가에 오래 서 있었다더라. 사람 입은 원래 바람보다 빨라서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지요. 무지는 복문을 바로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남긴 말 때문만이 아니라 복문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였습니다. 지환 도련님은 복문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장부는 따로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몇 번 더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법당 뒤 목불상 앞에서, 한 번은 비 오는 날 돌탑 옆에서, 한 번은 해가 다 지고 승방 바깥 처마 밑에서였습니다. 둘은 늘 가장 먼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무진이 한 번은 채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많이 외로우십니까? 채운은 한참 대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모르겠습니다. 그보단 숨이 막힙니다. 무진은 법당 뒤 작은 약함에서 손등 터진 대바르 기름을 하나 꺼내 내밀었습니다. 다친 손으로 오래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손부터 먼저 망가집니다. 그 말에 채우는 새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큰 위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다정함일 때가 있지요. 그 무렵부터 강도현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채운이 절에 자주 다닌다는 말을 들은 뒤 도현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저를 드나들면 세상 입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 입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도현은 웃었습니다. 말씀은 차갑지만 형수님도 사람인데 외로움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채우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도현은 자기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 흠집을 찾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5장 떨어진 비녀. 문제가 터진 건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무진이 끝내 사람을 보내 그날 밤은 꼭 와야 한다 전했습니다. 지환이 숨긴 장부 자리를 알 것 같고 더 늦으면 누군가 먼저 손댈지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였지요. 채우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소복 겉자락 위에 검은 비옷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혼례날 윤 씨 부인이 꽂아준 비녀로 흐트러지는 머리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사람이 금길을 향해 걸어갈 때도 처음엔 늘 스스로에게 핑계를 붙입니다. 난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는 것부터가 이미 마음이 편치 않다는 뜻이지요. 청암사에 도착했을 때 절마당은 빗물에 잠겨 있었고 법당 기와장 끝에서는 물줄기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승방 바깥 처마 밑에서 채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련님께서 남긴 복문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자리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는 낡은 경전갑 안쪽에서 복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채운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려는 순간 바람이 세게 들이쳤고 등잔불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틈에 채운의 비취비녀가 머리에서 빠져 승방 안경상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둘 다 그걸 바로 찾지 못했습니다. 승방 바깥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진의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람 눈이 많습니다. 지금은 바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채우는 복문만 급히 품에 안고 비녀를 놓친 줄도 모른 채 빗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윤 씨 부인은 맏아들 죄를 앞당겨 지내겠다며 절에 올랐습니다. 윤 씨 부인이 승방 문턱에 섰을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경상 위에 고요히 놓인 며느리 채운의 비취 비녀.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염주를 끊었습니다.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백만식은 문간에서 눈빛부터 흔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비녀가 왜 여기 있느냐? 무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 귀에 곧장 죄처럼 들렸습니다. 6장 빠르게 퍼지는 소문. 채운이 큰 댁으로 불려 돌아왔을 때 안채 공기는 이미 사람을 죽일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온 얼굴이 굳어 있었고 강도현은 걱정하는 척 가장 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백만식은 한 걸음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자가 서 있는 것부터가 이미 큰 죄처럼 보이니까요. 내가 어젯밤 절에 갔느냐? 갔습니다. 누굴 만나러 갔느냐? 채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복문을 받으러 갔다고 말하려면 왜 새해 동안 숨겼느냐는 말이 따라올 것이고 복문을 준 사람이 승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흉이 될 테니까요. 도현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더 물으실 것도 있겠습니까? 승방에서 형수님의 비녀가 나왔습니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채우는 도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절에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를 짓을 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도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비녀는 스스로 승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윤 씨 부인은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갔느냐? 그 물음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떨림 말입니다. 채우는 대답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만식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님께서 슬픔을 못 이겨 마음이 약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체면이 있는 만큼 조용히 친정으로 내려보내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자비처럼 들렸지만 실은 가장 재빠르게 사람 하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려는 말이었습니다. 채우는 그제야 백만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건 불붙은 감정보다 차갑게 계산하는 얼굴일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날 채우는 방에 가두어졌습니다. 문 밖엔 향이가 지켰습니다. 향이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아니지요. 채우는 한참 뒤 겨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 말 같은 일은 아니었다. 향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슬픔만큼은 알아들었습니다. 7장 향이의 고백. 그날 밤 향이는 문 밖에서 오래 망설이다가 채운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이는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향이는 새해 전 지환이 개울가에서 발견되던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전날 저녁 도현과 백만식이 마굿간 뒤에서 다투는 걸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이 그 장부를 관가에 들고 가면 끝입니다. 내일 새벽 전엔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합니다. 백노인이 대답하기를 고삐끈은 이미 손봤고 안장도 느슨하게 해두었다 했습니다. 향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다음 날 지환이 죽고 나서야 그냥 다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왜 이제야 말하느냐? 향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노인이 절대 입 열지 말라 했습니다. 제 오라비가 소작을 하고 있는데 입 열면 논을 뺏기고 굶어 죽는다 했습니다. 향이는 거기서 한 번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채우는 가만히 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님이 쫓겨나시면 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님 방에 붙어서 바느질 심부름이라도 하는 게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무서워서 입을 닫은 것도 맞지만 마님이 이 집에 남아 계셔야 저도 남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른 척하는 쪽이 나았습니다. 향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님께서 3년 동안 죄인처럼 사신 걸 보면서도 저는 제 밥그릇부터 걱정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죄인 줄 알면서도요. 채우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늘 가난한 사람의 약한 목을 먼저 붙잡아 침묵을 시키고 그 침묵 안에서 사람은 제 살궁리부터 하게 되니까요. 채우는 울고 있는 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 나이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채운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환이 무진에게 맡겼다는 복문, 그 안에 든 내용, 그리고 진짜 장부의 자리, 그걸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윤씨 부인도 방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채운이 정말 음한 마음으로 저를 드나들었다면 왜 새해나 지난 지금이었을까? 왜 승려가 그 비녀를 숨기지 않고 경상 위에 그냥 두었을까? 왜 백만식의 표정이 자기 아들의 죽던 날처럼 굳어졌을까? 사람은 의심을 오래 품으면 언젠가 슬픔보다 의심이 더 선명해지는 때가 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씨 부인은 아무도 모르게 채운의 방을 찾았습니다. 내게 숨기는 것이 있느냐? 채운은 오래 침묵하다가 끝내 품 안에 숨겨둔 복문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었다 마른 자국이 남은 복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환 나리께서 절의 무진 스님께 맡긴 것입니다. 변고가 생기면 제게 주라 하셨다 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빛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며느리의 정절만을 묻는 일이 아니라 죽은 아들의 마지막을 다시 묻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8장 목불상 안에 숨겨진 글. 윤씨 부인과 채우는 그날 밤 향이만 데리고 조용히 청암사로 갔습니다. 무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번에는 분노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기는 말이 있으면 다 내놓아라. 소승이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부인의 이름을 먼저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진은 법당 뒤 작은 목불상 앞으로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불상 받침 아래 작은 홈을 누르자 판자 하나가 밀리듯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먹인 종이 꾸러미와 끊어진 붉은 장부끈 한 조각, 그리고 얇은 장부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논문서 번호와 창고 쌀 수량, 객주 이름과 빠져나간 비단수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고 맨 끝에는 강지환의 필체로 분명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백만식과 함께 물목을 빼돌리고 있다. 내가 관가에 올리려 하자 마국간 기물까지 손대는 것을 보았다. 내게 변고가 생기면 사고로만 여기지 말 것. 내 아내 채운에게 이 장부를 전하라. 그 애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다. 윤씨 부인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죽은 아들은 새해 전 이미 누가 자기 등을 찌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끝내 진실을 붙들 사람인지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새해 동안 자기를 의심한 집안도 서러웠지만 죽은 남편만은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9장 도현이 무서워하는 것. 장부가 나오자 이제 남은 건 사람을 마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인 쪽은 강도현과 백만식이었습니다. 채운의 방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둘은 절집으로 곧장 올라온 것이지요. 도현은 무진과 채운과 윤씨 부인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순간 얼굴빛이 싸해졌습니다.
백만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장부를 찾으셨습니까? 그 말은 스스로 제 죄를 반쯤 인정한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장부를 찾는 걸 보니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아는 모양이구나. 도현은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죽은 형님의 글 몇 줄로 산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채운이 처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장끈이 스스로 풀렸다고, 고삐가 저절로 끊어졌다고요. 도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백만식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님께서 요사이 절집에 자주 드나들더니 이젠 승려와 짜고 집안을 뒤엎으려 하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무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승이 입을 닫고 있던 건 부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다르군요. 도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이 무슨 집안일을 압니까? 죽은 큰도련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소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기 전 차도련님과 백노인이 함께 장부를 고쳤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 법당 뒤 어둠 속에서 향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향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마굿간 뒤에서 도련님과 백노인이 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고삐끈을 손봤다고, 안장을 느슨하게 해두었다고. 저는 3년 동안 그 말을 삼키고 살았습니다. 백만식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계집종이 주인집 일에 함부로 혀를 놀리느냐. 향이의 입술이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노인께서 제 오라비의 논을 뺏겠다 협박하셨지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마님이 쫓겨나시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윤 씨 부인은 장부를 도현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다. 도현은 달려들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부를 빼앗아 찢으려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먼저 그의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승복 속 손목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도현은 얼굴을 붉히며 악을 썼습니다. 승려 주제에 여인 하나 때문에 끝내 선을 넘는구나.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오히려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현이 제일 무서워한 건 형수와 승려의 정이 아니라 죽은 형이 남긴 장부였습니다. 10장 무너진 백만식. 사람은 끝까지 버틸 것 같은 자가 막상 무너질 때는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도현보다 먼저 입을 연 쪽은 백만식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관가로 보내겠다 하자 백만식의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살려고 그랬습니다. 창고 물목이 한 번 비기 시작하니 메울 수가 없었고 도련님의 빚까지 겹치자 장부 몇 줄 손보는 걸로는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지환이 그걸 눈치채고 관가에 가려 하자 도현이 먼저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관가로 가면 우리 둘 다 끝장이다. 그 밤 마굿간 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만식은 안장띠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고삐 일부도 약하게 해 두었습니다. 도현은 산길 아래쪽 문에서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혹여 지환이 말에서만 떨어지고 살아남으면 개울 쪽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는 말도 끝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제일 비참한 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죽인 손이 또 다른 자식의 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지요. 도현은 그제야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이 늘 우리 앞을 막았잖습니까? 형님만 없어지면 집이 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죄를 뉘우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킨 사람이 내뱉는 변명일 뿐이었지요. 사람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칼을 들었던 순간보다 그 일을 이렇게도 쉽게 핑계로 바꾸는 혀입니다. 윤 씨 부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형을 죽이고도 형수에게 더러운 누명까지 씌웠구나. 도현은 끝내 눈을 피했습니다. 채운이 저를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바로 자기 쪽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수가 집에 남아 장부를 붙들면 성가시고 쫓아내려면 흠이 필요했고 승려와 과부의 소문만큼 사람을 빨리 죽이는 것도 없으니까요. 11장 고개 숙인 시어머니. 도현과 백만식은 날이 밝자마자 관하로 넘겨졌습니다. 장부 변조와 재산 횡령, 살인 교사와 살인 혐의, 그리고 맏며느리의 명예를 더럽힌 일까지 이제 더는 집안 울타리 안에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정리된 뒤 윤 씨 부인은 채운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채운 앞에 섰습니다. 채운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윤 씨 부인이 먼저 손으로 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꿇을 자리가 아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 채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래 죄인처럼 세워두었다. 윤 씨 부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죽기 전에 너를 믿는다고 글을 남겼다. 그런데 나는 그 글도 보기도 전에 내 얼굴부터 의심하고 내 침묵부터 죄로 여겼다. 채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경대 위에서 복문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채운이 본 적 없는 종이었습니다. 이건 장부첫 맨 마지막 장 뒤에 따로 붙어 있던 글이다. 어젯밤에야 발견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지환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께 무지는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와 채운의 옛 인연을 소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이 어떠했든 제 집안에 부끄러운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혹시 소자가 없어도 그 둘을 함부로 죄주지 마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채운의 숨이 끊어질 듯 막혔습니다. 죽은 남편은 살아있을 때 이미 어머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예뻐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 마음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은 자식이 살아있는 어미보다 사람을 더 잘 보았더구나. 나는 그걸 새해가 지나서야 읽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채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는 끝내 직접 물어야겠다. 그 스님과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느냐? 이 질문은 이미 소문으로 수없이 더럽혀졌던 질문이었지만 지금 윤 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그것은 흉을 캐려는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려는 물음이었습니다. 채운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혼인하기 전 한때 마음을 품은 적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 후 집안에서 혼사가 정해졌고 저도 그 사람도 각자 길을 끊었습니다. 채운은 떨리는 숨을 눌러가며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끝난 줄 알았던 마음이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환나리의 복문과 장부도 끝내 세상 밖으로 못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를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은 나리께도 어머니께도 저 자신에게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말보다 그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안다.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과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
그걸 내가 너무 늦게 배웠다. 그 순간 채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새해 동안 누구 하나 자기 마음을 사람의 죄와 따로 보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윤 씨 부인은 가까이 다가와 처음으로 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우리 집 맏며느리라 불러놓고 실은 죽은 아들 그림자 밑에 묶어두고 살게 했다. 그 죄는 내가 안고 감아.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내 마음까지 죄인 취급하진 말아라. 채훈은 그 말을 듣고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만 울던 사람이 그날은 끝내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마주서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뒤 윤 씨 부인은 경대 위에 올려두었던 비취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승방에서 나왔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것을 채훈의 손바닥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비녀는 더는 내 목을 죄는 물건이 아니다. 내가 다시 줄 것이면 이젠 숨겨서가 아니라 내 뜻으로 쥐어라. 채훈은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2장 되찾은 이름. 그 다음 날 윤 씨 부인은 집안 식구들과 문중 어른 몇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며느리와 승려의 흉을 입에 올린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그 혀를 되돌려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내 맏아들 지화는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다. 장부를 빼돌린 자들이 들킬까 두려워 손을 댄 것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 채우는 그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진실을 끝내 세상 밖으로 꺼낸 사람이다. 윤 씨 부인은 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서 그 아이를 두고 음한 여자니 남편 잡아먹은 팔자니 중과 얽혔느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자는 곧바로 이 집을 나갈 줄 알아라. 그날 이후 채훈의 호칭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과부 마님이라거나 그 아이라고만 부르던 입들이 다시 채훈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하나가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법이지요. 채훈은 안채 큰 방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밤이면 자꾸 문가에 이부자리를 펴려 했습니다. 사람이 새해를 굽어 살았으면 몸이 먼저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윤 씨 부인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어 주었습니다. 창고 장부를 펼칠 때 늘 채훈을 곁에 앉혔고 채훈이 기운 재상보와 상복깃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채훈아, 이 숫자는 내가 다시 보아라. 윤 씨 부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채훈은 자기 손과 눈이 다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청암사에서 무진이 향이 편으로 짧은 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도련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인의 이름이 먼저 살길 바랍니다. 채훈은 그 쪽지를 오래 쥐고만 있었습니다. 13장 살아있다는 것. 첫서리가 얇게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어느 날 채훈을 불러 죽은 지환의 상복 한 벌을 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내게 이 옷을 평생 붙들고 살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윤 씨 부인은 상복 위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은 자식은 다시 안 오더라. 그 아이가 아깝다고 해서 산 사람 하나를 함께 묻어두는 건 더 큰 죄더구나. 윤 씨 부인이 마침내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을 떠나도 된다. 채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친정으로 가도 좋고 따로 살림을 내도 좋다. 내 혼수논과 비단 몫은 모두 내 앞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것까지 내가 죄라고 부르지 않겠다. 채훈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해 동안 자기는 선택당하는 사람으로만 살았지.
무엇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 씨 부인은 희미하게 웃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 하지만 지환의 글을 읽고 나니 알았다. 그 아이는 죽으면서도 너를 묵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산채로 너를 묵고 있었더구나. 윤 씨 부인은 경대 아래 자그남을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녀와 지환이 남긴 붉은 장부끈 한 조각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흔적이고 하나는 죽은 아이가 남긴 진실의 흔적이다. 이제 이 둘을 내가 함께 가져라. 죽은 자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죽은 자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같이 죽어 있지는 말라는 뜻이다. 그날 채우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울었습니다. 14장 다시 꽂은 비녀.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산 아래 버들가지를 먼저 흔들 무렵 채우는 청암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옷도 두르지 않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뒷길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햇볕이 분명한 낮에 윤 씨 부인이 직접 내준 가마를 타고 향이와 함께 정문으로 올라갔지요. 법당 뒤 작은 뜰에서 무진을 기다렸습니다. 회색 승복 차림의 무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바로 섰다 들었습니다. 제 이름만은 아닙니다. 지환나리의 죽음도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잠시 바람만 흘렀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승은 이 절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절집도 소문을 버거워했고 무진 스스로도 더는 승복 뒤에 숨어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진은 거기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께 한 가지 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우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승이 복문을 3년 동안 전하지 않은 것은 도련님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복문을 건네면 부인이 더 이상 절에 오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소승은 그걸 알면서도 조금 더 늦추었습니다. 해마다 기일에 부인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소승에게는 버리지 못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잠시 흘렀습니다. 도련님의 유언을 지킨다는 핑계 뒤에 소승의 사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인은 새해를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소승이 더 일찍 건넸더라면 부인의 3년은 달라졌을 겁니다. 무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승의 죄입니다. 채운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굳었습니다. 새해 동안 자기를 믿어준 유일한 바깥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자기를 향한 마음과 자기를 가두어 둔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뒤 채운이 말했습니다. 그 3년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려줄 수 없지요. 채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건 이제 와서 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진실이 늦어졌다는 건 스님이 스스로 안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 용서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진은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채우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스님이 아니었으면 복문은 끝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무진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우는 품에서 비취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동안 손바닥에 올려두고 보다가 천천히 머리에 꽂았습니다. 비녀는 더 이상 숨겨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채우는 비녀를 꽂은 채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입이 아니라 제 뜻으로 살 겁니다. 다시는 누가 정해준 슬픔 속에서만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스님도 아니 선우 씨도 이제는 남의 죄가 만든 길로만 걷지 마십시오. 서선우, 무진은 그 이름을 듣고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채우는 곧장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무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고 법당 뒤 어둠 속에 숨지도 않았으며 대낮의 뜰에서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본 채 이제 각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채우는 곧장 큰 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채 장부를 정리하고 지환이 남긴 논문서와 혼수 몫을 스스로 챙기며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세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 번씩 차를 따르며 묻곤 했지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산 아래에선 중이지만 승복을 입지 않은 사내 하나가 때때로 큰 댁 아래 장시를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채우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윤 씨 부인도 더 이상 며느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윤 씨 부인은 채운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잘 어울리는구나. 채운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산사승방에서 맏며느리의 비녀가 나왔고 그걸 본 시어머니가 염주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승려와 며느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형의 재산을 삼키기 위해 형을 죽이고 형수의 정절에까지 흑칠하며 그 흉을 세상의 입에 던져버린 사람의 마음이 더 무서웠지요. 그리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건 사람의 마음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을 핑계로 남을 짓밟고 죄를 덮으려 한 욕심과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윤 씨 부인이 끊어버린 건 염주 한 줄이었지만 실은 집안 체면과 과부의 정절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 묶여있던 거짓과 두려움의 줄까지 함께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방에 떨어져 사람들 입에 오르던 비녀는 끝내 다시 숨지 않았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한 여자의 이름으로 다시 꽂혔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야담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